유미선은 평생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원칙이 있다. 사람을 판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아무리 겉으로 완벽해 보여도 진실은 늘 가장 조용한 구석에 숨어 있기 마련이다. 그녀가 이 원칙을 다시 꺼내든 건 바로 아들 준호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했을 때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미선은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렸다. 경제적인 일부터 아들의 진로까지 그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준호는 그런 엄마를 존경했고 그런 아들이기에 더더욱 이번 이야기는 신중히 다뤄야 했다. 준호는 말이 적고 성실한 아들이었고 연애 경험도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자꾸 미선의 귀에 맴돌았다. 아들의 말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강남의 한 전통 한식당에 자리를 예약했다. 조용하고 개별룸이 있는 곳.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평범하지도 않은 그곳은 그녀가 사람을 평가할 때 선호하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수많은 질문과 상황을 떠올리며 시간을 보냈다. 정시에 문이 열렸다. 그녀가 처음 본 한서유는 의외로 단정했다. 화려함 없이 차분한 이미지였다. 첫인상은 결코 나쁘지 않았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고 눈을 피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예의를 알고 있었다. 차분한 아이네. 미선은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를 지켜봤다. 식사 자리는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었다. 서유는 말이 과하지 않았고 질문에 성실히 대답했다. 회계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라는 설명도 현실적이었고 장래 계획도 어느 정도 세워둔 듯 보였다. 자격증을 더 따서 언젠가는 개인 사무소를 차리고 싶다는 말도 들렸다. 말투는 공손했고 눈빛에는 계산된 거짓이 보이지 않았다. 미선은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습관처럼 관찰을 멈추지 않았다. 서윤의 대답은 정확했고 표현은 절제되어 있었다. 무례하지 않지만 너무나 적절했다. 마치 모든 질문을 미리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 느낌은 미선을 더 경계하게 했다. 너무 완벽하면 어딘가 숨기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교사 시절 수백 명의 아이와 학부모를 상대하며 그런 직감을 수없이 겪어왔다. 식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무렵 조용한 방 안에 낯선 움직임이 들어왔다. 젊은 직원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미선에게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개인적으로 꼭 전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직원은 말만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다. 순간 방 안 공기는 멈춘 듯 했다. 미선은 종이를 펼치지 않았다. 대신 가방 속에 넣고 웃으며 말했다. 아마도 실수인 것 같네요. 별거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벌써 흔들리고 있었다. 식사는 계속됐지만 그녀의 귀엔 더 이상 서윤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전 남양주 출신이에요. 부모님은 농사일을 하시고요. 준호 오빠는 친구 모임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런 대답이 이어졌지만 미선의 머릿속엔 종이 한 장의 문장이 선명하게 반복되고 있었다. 그 여자는 한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미선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리를 정리했다. 준호는 서윤을 데려다 주겠다며 나갔다. 방 안에 혼자 남은 그녀는 입을 다문 채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한 번도 가방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열고 종이를 꺼냈다. 네 겹으로 접힌 종이에는 단 한 줄만 쓰여 있었다. 이름도 연락처도 설명도 없었다. 오직 그 한 문장. 그 여자는 한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서윤의 말, 눈빛, 억양, 미소를 머릿속에서 되감듯 되새겼다. 모든 게 적절했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진심은 항상 조금은 어색하고 때때로 무례하다. 그런데 서윤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왔다. 누구든 과거는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 과거를 숨긴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종이를 다시 펼쳐보았다. 아침 햇살 아래 그 문장은 전날 밤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여부를 따져야 할 일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했다. 서울 신뢰할 수 있는 민간조사사무소. 수십 개 결과가 떴지만 그녀는 광고가 적고 후기가 정직한 한 곳을 골랐다. 주소는 여의도였다. 미선은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질문은 짧았다. 사진과 기초 정보를 준비해 주세요. 3일 후 오전 10시 면담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거라면 사과하면 그만이야.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결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3일 후 유미선은 여의도에 위치한 민간조사 사무소를 찾았다.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접수 데스크에 사진과 기본 정보를 제출했다. 사무소 직원은 간단히 확인한 뒤 그녀를 상담실로 안내했다. 조사 담당자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첫 인사는 짧고 형식적이었다. 미선은 조사 의뢰서를 작성하며 서윤의 이름, 나이, 직장명, 알려진 거주지, SNS 계정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담당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훑어봤다. 기본 배경, 현재 거주지, 최근 동선, 금전거래 유무까지 조사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미선은 주저없이 승낙했고 비용은 예상보다 높았지만 카드로 일시불로 결제했다. 상담이 끝나고 사무소를 나서는 길 그녀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아들을 위한 일이지만 마치 자신이 무언가를 훔쳐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 결혼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녀의 발걸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며칠 동안 미선은 일부러 아들과 거리를 두었다. 준호는 눈치가 빠르지 않은 편이라 그녀의 태도 변화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여느 때처럼 아침 출근을 하고 늦은 밤 조용히 들어왔다. 가끔 서윤 이야기를 꺼내긴 했지만 미선은 그래, 그랬구나 정도로 짧게 답했다. 그 말들 속에 감정이 담기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난 날 조사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조사 결과가 정리됐습니다. 내일 오전에 방문 가능하신가요? 미선은 즉시 시간을 잡았다. 다음 날 오전 그녀는 같은 상담실에 앉아 파일 한 권을 받았다. 담당자는 페이지를 넘기며 핵심 내용만 짚어줬다. 첫 번째는 거주지. 서윤은 남양주 원룸에 거주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마포구 한 고급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다. 계약자 명의는 강민재라는 50대 남성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변 주민들의 진술과 CCTV 기록을 보면 사실상 동거에 가까운 상태였다. 이 남성은 중견기업의 부장급 임원으로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별거 중인 상태였다. 두 번째는 금전거래 내역. 서윤의 개인 계좌로 매달 350만 원씩 꾸준히 입금된 기록이 있었다. 송금인은 동일했고 바로 강민재였다. 현금 입출금도 많았지만 거래 목적이나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아르바이트 형태의 회계 업무 외에 정규직 소득은 없었다. 서윤이 말한 직장은 존재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단기계약 근로자로 분류되어 있었다. 세 번째는 과거 경력. 대학 중퇴 후 다양한 단기직을 전전했고 2년 전까지는 강남의 한 바에서 일한 기록도 있었다. 경찰 기록상 범죄 전력은 없지만 3년 전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해당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으나 그녀의 계좌가 한 차례 정지된 기록이 있었다. 미선은 아무 말 없이 파일을 끝까지 넘겼다. 조사 보고서에는 사진, 인터뷰 기록, 계좌 내역, 계약서 사본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 담당자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분은 일정 기간 경제적 후원을 받고 있었던 건 명백합니다. 사무소를 나서며 미선은 아무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게 명확해졌다. 서윤이 말하지 않았던 과거, 감춰진 현재, 그리고 의도적인 침묵. 그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다. 그간 자신이 느껴온 불편한 완벽함의 이유가 드러난 셈이었다. 예의 바르고 정리된 말투, 적절한 거리감, 딱 필요한 만큼의 정보. 그건 계산이었고 전략이었다. 그날 밤 미선은 집에서 조사 보고서를 다시 읽었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진실을 뺐다. 그리고 그 공백이야말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이유였다. 미선은 준호의 방 앞에서 몇 번이나 멈칫했다가 돌아섰다. 지금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그녀는 결심했다. 서윤에게 먼저 물어볼 것이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스스로 말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녀는 다음 날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짜고짜 볼 수 있니? 라고 물었다. 서윤은 조금 놀란 듯했지만 흔쾌히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 미선은 차분하게 응답했다.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전화를 끊은 후 미선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켠은 무거웠지만 이상하리만큼 후회는 없었다. 어쩌면 오늘 이 만남이 진짜 결혼을 위한 첫 관문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날 밤 단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다. 약속한 날, 유미선은 정해진 시간에 종로의 조용한 찻집에 도착했다. 한서윤은 먼저 와 있었다. 인사도 짧게, 표정도 담담했다. 서로 자리에 앉자마자 미선은 서랍에서 꺼낸 얇은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게 뭔지 알겠지?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파일을 열어보지 않아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미선은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의심이 많아서 이걸 준비한 건 아니야. 널 보호하고 싶어서 그랬어. 하지만 이걸 본 이상 이제는 나도 입장이 바뀌었어. 서윤은 말을 아꼈다. 대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다 말씀드려야 했는데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준호 오빠가 너무 순수해서 제가 한 번이라도 진실을 말하면 다시는 날 안 볼 것 같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마포 오피스텔 이야기도 강민재라는 남자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시간도 숨기지 않았다. 몇 년 전 어머니가 병원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 우연히 만난 강민재가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고 했다. 서윤은 그 관계를 처음에는 필요로 했고 나중에는 벗어나지 못했다. 몇 번 정리하려 했지만 강민재는 늘 다시 연락했고 심지어는 그녀의 과거를 언급하며 협박 비슷한 말도 했다고 했다. 제가 준호 오빠를 만났을 때 이미 강민재와는 끝난 줄 알았어요. 마음을 정리했고 새 출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미선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사람과 연락하고 있었던 거니?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연락은 끊었어요. 얼마 전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문자 보냈어요. 이제 그만하자고. 더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미선은 의심스러웠지만 그녀의 말 속에서 위선보다는 후회가 느껴졌다. 감정을 꾸며낸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오히려 억지로 침착하려는 기색이 더 강했다. 그래서 준호한테는 말했니?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말하고 싶었는데 무섭기도 했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미선은 그 말을 듣고 가방을 닫았다. 내가 지금 당장 준호한테 이걸 보여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네가 책임질 일이야. 네가 직접 말해. 그게 네가 선택한 방식이니 끝도 네가 책임져야 해. 그녀는 서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시간은 줄게. 하지만 오래 걸리진 말아야 할 거야. 며칠 후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서윤이 저녁을 함께 하자고 연락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녀는 모든 걸 말했다. 마포 오피스텔, 강민재와의 관계, 금전적 지원, 과거의 일, 심지어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다녀온 일까지 숨기지 않고 꺼냈다. 처음에는 준호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중간에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손도 움직이지 않았다. 말이 끝나자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나 지금 이 자리에서 용서를 바랄 생각은 없어요. 그냥 그동안 숨긴 것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어요.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해도 받아들일게요. 준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일어났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줘. 짧은 대답이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문을 열어주고 그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어떤 말도 어떤 감정도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며칠이 지나도 준호는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 대신 유미선에게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서윤이 모든 걸 말했어. 아직은 아무 결정도 못하겠어. 혼란스러워. 그냥 조금만 시간을 갖고 싶어. 미선은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바라봤다. 아들이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동시에 그가 충격을 받았음도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다시 펼쳤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다시 읽을 때마다 감정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한 사실들이 있었다. 서유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을 숨겼다. 그리고 그 숨김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소였다. 미선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진심이라는 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다. 하지만 최소한 책임질 자세는 보여야 한다. 지금 서유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직도 과거에 발목 잡힌 채 흔들리고 있는 걸까? 그녀는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다. 며칠 뒤 유미선은 다시 한서윤에게 연락했다. 이번에는 질문도 사전 통보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번 주말에 잠깐 시간 내줘? 서윤은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했다. 장소는 그녀가 자주 가는 조용한 찻집이었다. 그날 미선은 감정도 기대도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윤이 들어와 자리에 앉자마자 미선은 말문을 열었다. 준호가 네가 다 말했단다.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고 하더군.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도 결정을 내리려는 게 아니야. 그냥 묻고 싶어서 불렀어. 네가 정말로 준호를 사랑하니?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랑해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더 숨기고 싶었어요. 이 사랑이 깨질까봐 겁났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듣고 있을 뿐이었다. 네가 지금 말한 감정이 진심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준호는 너를 믿으려 노력 중이야. 하지만 그 아이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 서유는 입을 다물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더는 숨기지 않을 거예요. 과거가 따라오더라도 피하지 않을 거예요. 설령 준호와 헤어지게 되더라도 제 삶을 속이지는 않을 거예요. 미선은 가방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복사된 신고서와 사진 몇 장, 그리고 민간 조사 결과 일부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걸 서윤에게 건넸다. 이건 너한테 넘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나는 이미 다 봤고 너도 알고 있는 내용일 테니까. 그 대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이걸 핑계로 숨지는 말아라. 만약 또 숨긴다면 그땐 내가 나설 거야. 서윤은 봉투를 받아 조용히 가방에 넣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미선은 자리를 마치고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너를 받아들이는 건 지금이 아니야. 언젠가 네가 정말 바뀌었다는 게 보이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대화는 거기까지였다. 긴 여운도 감정의 폭발도 없었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다. 다음 날 서유는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사적인 감정 없이 자신이 과거에 연루되었던 사건의 기록을 요청했다. 본인 확인을 거쳐 참고인 조사 내역과 계좌 정지 이력 일부가 발급되었다. 그녀는 그 서류를 들고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당시 사건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물었다. 담당자는 그녀가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혹시라도 이 건과 관련해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뒤 서유는 유미선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서에서 제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혹시라도 의심이 생기면 직접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두었어요. 미선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메시지를 천천히 여러 번 읽고 나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한편 온라인에 이상한 글이 하나 올라왔다. 이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특정 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30대 여성에 대한 악의적인 글이었다. 과거 유흥업소 근무 경력, 대포통장 연루 의혹, 유부남과의 동거 등 자극적인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누가 봐도 서윤을 겨냥한 글이었다. 글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캡처까지 공유되고 있었다. 서윤은 당황하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받았던 자료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증빙 문서를 들고 바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리고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고객센터에 삭제 요청과 함께 명예훼손 피해 신고를 진행했다. 게시글은 반나절 만에 삭제되었고 관리자는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녀는 그 모든 과정과 서류를 정리해 유미선에게 다시 전달했다. 긴 설명은 없었다. 단지 어떤 방식으로든 제 과거가 드러나게 될 거라 예상했어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한 문장만이 메일에 담겨 있었다. 유미선은 그 메일을 밤늦게 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첨부된 파일을 모두 확인했다. 고소장, 경찰 확인서, 게시글 캡처, 삭제 확인 메일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처음으로 서윤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달라진 기류가 분명히 존재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진실이란 건 단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걸. 그리고 지금 서윤은 분명히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답하고 있었다. 그 진심이 어디까지 닿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미선은 더 이상 그녀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유미선은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에 일찍 들어와 같이 밥 먹자. 짧은 말이었지만 준호는 어딘가 달라진 어머니의 목소리를 느꼈다. 저녁 식사 내내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 그러나 식사를 마친 뒤 미선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윤이 요즘 어떤지 알고 있니? 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정도는 들었어. 온라인에 이상한 글 올라왔었다고 하더라. 고소도 했고 정리도 잘 됐대. 미선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 아이 강한 아이야. 그리고 정직하려고 애쓰는 아이 같아. 준호는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봤다. 단 한 번도 서윤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엄마, 그 말 진심이야? 미선은 대답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엄마는 아직 확신이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사람을 지켜본다는 건 그런 거야. 끝까지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어. 지금 그 아이는 보여주고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며칠 뒤 준호는 서윤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감정도 억제하지 않았고 질문도 피하지 않았다. 너 정말 준비된 거야? 지금까지는 지켜보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내 입장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랑 나,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선택하려면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 너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해. 서윤은 대답했다.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내가 너를 붙잡고 싶다는 말은 안 할게. 그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는 숨기지 않을 거야. 이게 나야. 이런 나라도 괜찮다고 말해준다면 그때는 내가 너에게 다가갈게.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보자.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남을 이어갔다. 이전과는 달리 감정 표현은 조심스러웠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는 짚어졌다. 준호는 더 이상 서윤에게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묵묵히 들어주었다. 서윤은 더 이상 자신의 말을 포장하지 않았다. 좋지 않은 날도 혼란스러운 감정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한편 유미선은 조용히 혼자만의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윤이 언급한 강민재라는 이름을 다시 검색했다. 뉴스 기사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지만 일부 기업 정보 플랫폼에서는 해당 인물의 이름이 간혹 등장했다. 사내 비리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서윤이 처해 있던 상황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뜻밖의 방문자가 미선의 집을 찾아왔다. 자신을 강민재의 아내라고 소개한 여성이었다. 그는 조용히 앉아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자필 편지와 함께 서윤과 관련된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남편의 외도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상대 여성이 단순한 유흥 여성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최근 서윤이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모든 시각이 바뀌었다고 쓰여 있었다. 자신은 이혼을 준비 중이며 서윤이 피해자였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다고 적혀 있었다. 미선은 편지를 천천히 읽은 뒤 물었다. 왜 저한테 오셨죠? 여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아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른으로서 뭔가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리를 하려고요. 그 아이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마세요. 이건 부탁이에요. 그녀가 떠난 후 미선은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편지 한 장이 남긴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컸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서윤은 짧게 대답했다. 네, 언제든지요. 두 사람은 조용한 장소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미선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내 건넸다. 이건 너한테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서윤은 봉투를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미선은 더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네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지금처럼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서윤은 처음으로 유미선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은 채로 고개를 들었다. 미선은 그 눈빛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결심을 읽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조용히 마음속의 경계를 조금 내려놓았다. 그건 완전한 용서도 전적인 수용도 아니었다. 그러나 변화의 시작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유미선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보기로 했다. 준호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지만 표정은 한층 더 단단해졌다. 서윤은 회사 일과 별개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등록했고 정기적으로 자기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마주하겠다는 방식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미선은 준호에 대해 조용히 말했다. 시간 되면 주말에 가족끼리 밥 한번 먹자. 서윤이도 함께. 준호는 놀란 듯 했지만 짧게 알겠어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더는 숨기거나 피하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주말 저녁 식사 자리는 조용했지만 어색하진 않았다. 미선은 서윤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고 준호는 어머니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미선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자리는 너희를 시험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확인하고 싶었어. 네가 아직 그 자리에 있다는 걸. 그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어떤 변명도 필요 없었다. 며칠 후 뜻밖의 소포 하나가 미선의 집으로 도착했다. 발신인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안에 들어있던 것은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그 첫 장에는 짧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 당신이 진심으로 궁금해한다면 이걸 읽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끝까지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 일기장은 강민재의 아내가 남긴 것이었다. 일기에는 그가 과거에 저지른 일들, 서윤과의 관계, 그리고 그가 마지막까지 숨기고 싶어 했던 죄책감이 기록돼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돈을 주며 자신의 외로움을 덜어내려 했고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가두고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적혀 있었다. 일기장을 덮은 미선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 모든 일은 단순한 연애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인생이 얽혀 있었고 그 안에는 상처와 선택, 회피와 마주함이 동시에 존재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나는 이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며칠 후 미선은 혼자 조용히 서윤을 만나자고 했다. 이번엔 별다른 설명 없이 단둘이 찻집에 앉았다. 미선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내 테이블에 올렸다. 이거 네가 받는 게 맞는 것 같아. 서윤은 일기장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당신 이름을 몇 번이고 불렀다고 하더군.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나는 몰라. 하지만 확실한 건 네가 이 기록을 읽을 권리는 있다는 거야.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받은 상처보다 그 사람이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이 더 무거웠을지도 몰라요. 그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서유는 일기장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감정적인 후회도 있었고 자기 합리화도 있었지만 분명한 반성과 고백이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글을 읽고 난 후 조용히 한 권의 노트를 꺼내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었다. 자신을 기록하고 진심을 담아 정리하는 일종의 속죄와 회복의 과정이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여름이 끝나갈 무렵 준호는 결심한 듯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 서윤이랑 함께 살고 싶어. 결혼이라는 말보다 그냥 함께하는 삶을 먼저 시작하고 싶어. 미선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럼 그렇게 해. 다만 하나만 기억해. 너희 둘 모두 책임지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해. 그게 없으면 다시 흔들릴 거야. 그 말은 허락이었고 조건 없는 수용은 아니었지만 진심 어린 신뢰였다. 준호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같은 시각 서유는 미선이 건넨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에 들어있었다. 아직도 많은 걸 모르지만 너라는 사람을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나에게 진실은 말이 아니라 태도라는 걸 보여줘서 고맙다. 서유는 그 편지를 천천히 읽은 뒤 그대로 가슴에 간직했다. 지금 이 순간을 시작으로 더는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을 만큼 떳떳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서유는 유미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짧은 인사 이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 어머니를 한번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예상하지 못한 부탁이었다. 미선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그래, 만나보자.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작은 요양원으로 향했다. 서윤의 어머니는 말기 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투석을 반복하며 거의 외부와의 접촉 없이 지내고 있었다. 요양원 안에서의 만남은 조용하고 간결했다. 서윤의 어머니는 유미선을 보며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말은 느리고 숨이 가빴지만 정중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서윤이는,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참 속이 깊었어요. 제가 잘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아이예요. 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 아이가 좋은 사람 곁에 머물 수 있기를 어머니로서 바랄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나서야 했는데 몸이 이래서. 미선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목소리와 태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기억했다. 요양원을 나서며 서유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께서 예전에는 말씀이 많으셨는데 병이 깊어지면서 마음의 말만 남은 것 같아요. 미선은 짧게 대답했다. 그래도 말은 하셨네. 그 말이면 충분해. 며칠 후 미선은 뜻밖의 손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서윤이었다. 편지는 단정하게 접혀 있었고 한 장 분량이었다.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머니께 드리지 못한 말, 그리고 앞으로 드리고 싶은 말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편지에는 그녀가 겪어온 지난 몇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된 경위, 강민재와 얽히게 된 과정, 도망치려 했지만 실패했던 순간들, 그리고 경찰서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던 날의 기억까지. 그녀는 단 한 줄도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 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고백했다. 마지막 문장은 짧고 단호했다. 이제는 제 과거보다 제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그리고 어머니께도. 미선은 그 편지를 반복해 읽었다.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나 회한이 아니라 삶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의 각오였다. 며칠 후 미선은 다시 편지를 썼다. 종이에 손으로 천천히 글을 적었다. 사람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엔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그 조건이 진심이라면 그건 언제든 갱신될 수 있겠다는 걸 알게 됐어. 너는 지금 그 갱신을 매일 증명하고 있어. 나도 나 자신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고맙다. 편지를 봉투에 넣어 서윤에게 보낸 뒤 미선은 혼자 거실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들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 사이에 최근 찍은 가족 사진이 하나 들어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서윤이 있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앨범의 중간에 그 사진을 끼워 넣었다. 며칠 후 준호는 서윤과 함께 다시 어머니를 찾았다. 그날은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무슨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자리도 아니었다. 단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 미선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서로를 지켜줄 시간이야. 더 이상은 증명하지 않아도 돼. 이제부터는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날 저녁 서윤은 혼자 자리에 앉아 오래둔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그동안 써내려간 짧은 기록들이 가득했다. 감정의 요동, 후회의 언저리, 희망에 대한 의심과 확신 사이의 갈등,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한 문장이 쓰여 있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믿음이 될 수 있다. 그 문장을 덮고 그녀는 조용히 창을 바라봤다.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곁에 설 수 있는 이름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것이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준호는 결혼식을 준비하자는 제안을 꺼냈다. 서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단출한 결혼식이었다. 화려한 호텔이나 수백 명이 모이는 예식장이 아닌 가까운 가족과 지인 몇 명만 참석하는 조용한 자리였다.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 공공문화센터였고 신부 입장도 사회도 따로 없었다. 대신 두 사람은 각자의 말로 서로에게 서약을 건넸다. 준호는 말없이 손에 든 편지를 펼쳤다. 너를 처음 봤을 때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건 너의 성격도 말투도 눈빛도 아니었어. 그냥 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도 따뜻했어. 그래서 겁났어. 내가 이 따뜻함을 놓치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이제는 알 것 같아. 너라는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나 자신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앞으로도 흔들릴지 몰라. 하지만 그때마다 너와 함께 흔들릴게.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시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숨었고 더 많이 도망쳤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그런 저를 기다려줬고 바라봐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 마음에 응답하고 싶어요. 있는 그대로의 저를 보여주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함께하는 삶 속에서 제가 바뀌어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유미선은 조용히 식을 지켜보다가 박수를 쳤다.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따라 박수를 보냈고 짧고 담백한 결혼식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날 저녁 미선은 식이 끝난 후 조용히 서윤을 따로 불렀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네. 그 말 해도 되겠지?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도 없었고 과장된 감정도 없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서윤은 오래전 자신이 다니던 복지관에서 연락을 받았다. 한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부탁한 것이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야 한다는 두려움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그녀는 결심했다. 내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는 방향이 될 수 있다면 그걸 외면하지 말자. 강연 당일 그녀는 아무런 포장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도 몇몇 아이들은 그녀의 말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확신을 느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은 이제 괜찮으세요? 서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지려고 계속 노력 중이야. 완전히 괜찮아지는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매일 조금씩 괜찮아질 수는 있어. 그날 밤 서윤은 집으로 돌아와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무심히 물었다. 오늘 어땠어? 서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나 오늘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았다. 이제는 서로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 자체로 충분한 존재가 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때로는 그 실수가 너무 커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다시 걷느냐다. 용서란 잊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 위에 새로운 믿음을 쌓는 일이다. 그리고 믿음은 말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태도로 쌓여간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함께 걷는 이가 있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그리고 끝내는 그 모든 시간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이름으로 남게 된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이나 눈물의 서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편견, 상처,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이후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용서는 누군가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딛고 다시 관계를 이어가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처럼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또 다른 삶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작은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채널은 앞으로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에서 느끼신 점이나 생각하신 바가 있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또한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